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6009번님. 같이 출근하는 출근길 매일 라디오 같이 듣는 부부입니다. 지금도 같이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오늘은 남편과 처음 만난 지 500일입니다. 저희가 신청곡은 못 틀어드리지만 몹시 축하드립니다. 네, 500일을 다 세세요? 굉장하신데요. 아직 신혼이라서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그리고 4231 하나님, 그래요. 저희 그 소부장 언제 독립할까? 김 부장이 할까? 박 부장이 할까 하셨잖아요. 일본과 관계에서. 글쎄요. 그 누가 할까요? 저희가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이상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우리 최저임금 얘기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지금 한참 회의하고 있는데 영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오늘 아마 6차 전체 회의가 3시에 예정돼 있는데 사실 5차까지 지루한 네. 실랑이를 벌이고 오늘 사실 원래대로 하면 노사 각각이 최초의 이제 임금 인상안을 제시를 해야 될 건데 안타깝게도 아마 제시하지 않고 또 뭐 남탓이나 아니면 핑퐁 게임으로 끝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위원회, 그 최저임금을 결정해온 회의가 한 해, 두 해 해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회의 방식은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것들 뭐 규칙이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진 절차와 일종의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식도 다 존재하는데 아마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건비에 대한 문제 두 가지를 흔히 말하면 경총, 뭐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총이라든지 이쪽과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양대 노총이 그걸 가지고 일정 정도의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올해 쟁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올해 노동계는 지난주에 있었던 5차 회의에서 최저시급으로 1,800원은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계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삭감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최저시급 10,000원 공약을 생각을 해보면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5개당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맞습니다.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5년 임기 기간 동안에 이제 10,000원을 하겠다는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네. 아마 상대적 어떤 차별적 정책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제안을 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10,000원 정도까지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면 그게 따르는 여러 가지 파생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까지도 좀 사실 공약이나 정책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마 5월 9일 임기가 시작되고 최저임금 결정이 아마 7월 12일인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급박했죠. 그러니까 2달 사이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금 비용을 돈으로 일자리 안정 작업이라는 정부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런 부담들을 반 정도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사실 뭐 땜빵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좀 논의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선의가 시장에서 그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급박했던 시점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 최저임금의 속도,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작은 일자리들을 줄였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는 최저임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최저임금법에서의 어떤 최저임금 수준은 대체적인 어떤 임금 근로자들의 어떤 가계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이런 부분 다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우리가 5월에서 논의를 해서 7월달에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 변수나 지표를 그대로 내년 걸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상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명목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을 빼줘야만 실질 임금 인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사실은 베이스로 깔면서 논의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뭐 18년도 최저임금은 16.4%라는 아주 뭐 사상 유례 없이 가장 높은 거였고요. 그 다음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9%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물가 인상과 생산성 증가분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의 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원칙에 맞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경기 회복기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적정 임금선이 어디냐 정도까지 가면 저는 고용 효과에 대한 논란은 별 의미가 없던 상황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 경기 진작 방식도 결국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써 소비가 진작되고 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인데 네.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 상당한 보전하고 지원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최저임금 올릴 수밖에 없다면 그 부담에 대한 것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한 50% 정도의 그 상승분을 지원해 주는 게 뭐 최저임금 보조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겁니다. 약 한 80만 개 사업장에 약 한 250만에서 300만 그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한 2.5조에서 3조까지 들었거든요. 그리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보전 그리고 이게 보완 자체가 경기가 나빠지고 그리고 자영업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실상 효과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네. 안 그래도 어려운 도소매 업종 같은 개인 서비스 업종에는 치명적인 상태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저임금의 문제로 돌리는 거는 좀 문제 본질을 좀 호도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일단 절대 내려가지 않는 임대료와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과당 경쟁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빨리 올랐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게 가뜩이나 어려운 구조 안에서 아슬아슬하게 굴러가고 있던 이 바퀴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 이런 주장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솔직하게 경제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지난 17년도, 18년도 16.4% 인상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야기하기 힘들거든요. 그는 1만 원 인상을 위해서 3년 내에 1만 원 인상을 위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16.4%가 나오는 단순 산식입니다. 저도 그런 방식 자체는 실질적인 어떤 자영업계나 아니면 최저임금의 그런 논란들을 사실 자영업자분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그 뇌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다 예상하다시피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4% 정도 나올 것 같고 물가 인상은 지금 1.8%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2% 이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이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어떤 버텀업에서의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는 저임금층이 가지고 있는 소비 탄력성을 높여주는 방식을 보더라도 내수 활성화에서는 굉장히 최저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결론이라든지 뭐 아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오히려 지금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어떤 주변 파생 효과를 좀 챙겨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산식에 맞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소득 분배율 정도를 감안한 정도의 적정 인상률을 올라가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경제 선순환 구제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게 실질적으로 내수 진작에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오늘 아침에 당정이 결정한 이 추경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지금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결국 주머니를 채워서 소비를 늘려보자 이런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스러운 건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들이 둘 다 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을이 병에게 주는 게 최저임금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보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여기 일하는 분들 400만 명의 을들의 싸움이라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혹시 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매년 다투지 않고요. 네. 물가 인상률 더하기, 뭐 성장률 더하기 네. 등등해서 산식으로 만드는 이런 현실적인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금 법안의 취지인 게 4조 1항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다고 이야기됐던 부분을 좀 더 다듬으면 충분히 법제 조절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상 물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률에 대한 건 한국에는 우리가 누구도 인정하는 네. 최고의 그 경제기관에서 할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 위에서의 어떤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든지 노동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에 그렇게 된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논의가 정말 을들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가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노동계나 아니면 재계가 내부의 어떤 격차들을 해소하기 위한 뭐 연대라든지 아니면 상생협력 이런 노력들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의 어떤 대리전 양상은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의가 매번 공전한다. 결국은 노사 다 그 퇴장을 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네. 중재안으로 결정된다. 맞습니다. 늘 이런 공식인데 이 와중에 또 새로운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별로 실제적인 생활비의 차이가 있으니 업종별, 연령별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지급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주자는 얘기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업종별로 음식, 뭐 숙박 이런 데 보면 최저임금 미달률이 상당히 높은 네네. 업종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갭을 한 번에 메우기 어려우니까 좀 덜 줘도 네. 이쪽은 이해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은 모든 그 취업자들에게 보장돼야 될 가장 밑바닥의 임금이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임금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특별한 어떤 한시적이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방 조항을 만드는 방식 유럽같이 그렇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그것들 법적으로 업종이나 지역이나 이걸 따라 다 그냥 열어버리게 되면 사실 법정 최저임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법정 최저임금의 논란이 증폭이 많이 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모든 취업자한테 베이스 라인이 될 수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깔고 그 위에 업종이나 아니면 직종이나 이런 거의 차이에 따라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기업 임금 격차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대기업 많은 받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고 작게 받는 분들 좀 더 올리는 하우 상박의 원칙에 따른 연대 임금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직종별, 업종별 임금 교섭 제도를 형성시키면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의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거지 밑을 뚫어버리게 되면 다 새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도의 틈새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네. 안 줘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을 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일부러 한두 시간 줄인다. 예, 맞습니다. 이런 편법이 등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런 틈새도 막아야 결국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가 문제죠. 예, 그래서 네. 결국 이 부분이 좋은 취지인데 사실 이걸 이런 주휴수당 악용한 좀비 기업들이 결국 이걸 많이 악용하거든요. 근데 만약 주휴수당을 또 다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뭐냐면 또 그 우리가 시간제 일자리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것들의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에 네. 고민이 생길 수 그래서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을 어떤 기본급에 100% 하지 않다 하더라도 몇 프로 정도를 산정해서 빨리 합의해서 그것들을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휴수당은 그 한국이 유일한 수당이거든요. 아주 저임금 시절 때 그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해소돼야 될 제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완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 결국은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곳이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국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그 9327이에요. 각각 9명씩. 네. 이게 프로젝트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4월부터 8월 5일까지 확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해산하고 네. 이 구조에 대한 고민은 작년에 우리가 뭐 밴드로 정하자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회의하는 방식은 기존에 보던 방식하고 크게 네. 다르지가 않은데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권이 있다라고 치면 교수님은 만약에 그런 정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과 같은 사실은 계층별 이해까지 다 감안해서 되게 노도 9명, 뭐 사도 9명 이렇게 네.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게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노동계의 그 요구나 아니면 그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하기 위해서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확실히 줘서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익위원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독립적인 부분이나 자율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실제 모든 기관 자체가 법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상설적인 뭐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인데 사실 정부에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대표되는 이쪽을 민간에 공모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정말 스텝으로 남기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이 각 분과에 있는 뭐 임금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의 근거 자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훨씬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의 임금 격차나 임금 문제를 해소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단초를 만들어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국민임금위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임금위원회에 가야만 법정 최저임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둬서는 국민들에게 실망만 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런 소모적인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산식을 정하든 아니면 상설화를 통해서 거의 연구기구화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가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식이 어찌 보면 경제 정책이거든요. 올해 최저임금이 어떤 방식으로 시대 정신을 반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